월요일 7시면은 항상 만나 뵙는 그쵸? 선제국어 수강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제국어 7시 월요 라이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7시부터 이제 기본 개념과 1일독 지문 분석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한 주를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할 때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혹시 숙제 기억하시나요? 뭐였더라? 자, 빨리 올려주세요. 숙제. 그리고 했다 안 했다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숙제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코코넛 칩칩 잔망 루피. 오케이. 자, 두 분께 코코넛 루피 잔망 루피 두 분께 통닭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님 대단합니다. 수빙에 눌려 이해도로 하는데 도끼를 품었다. 김상민 씨까지 같이 통닭을 3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통닭을 드리는 이런 어떤 거는 여러분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거니까 못 받으셨다고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하면은 파료 충분 조건이 뭐야? 필요 충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논리 공부 열심히 했다. 발쟁인별 특강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자 이제 결심했던 도끼를 품었다. 하나씩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논리 들으니까 어떠세요? 발쟁인별 특강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그죠? 들을만 하죠. 그래서 제가 왜 논리 강의 들으라고 하냐면 이제 예상기출서 수업이 이번 주까지는 독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논리인데 논리를 먼저 공부를 이론하지 않고 들어오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논리를 특강이라도 짧은 거 듣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잉님, 어머 코로나 걸리셨어요? 아,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을 하세요. 지금 차라리 되게 안 좋은 일이지 코로나에 걸리면은 시험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면역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코로나 굉장히 아픈데 저도 걸렸었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 다 격리하고 그랬을 때 저도 걸려서 한 일주일 동안 와, 저 열이 펄펄 끓으면서 막 땀이 나는데 정말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가볍게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윤혜모네님께서 논리 강의 듣고 이해했는데 아직 푸는데 시간이 걸려요. 당연한 거죠. 수학 문제랑 똑같지. 문제를 강의를 듣고 푸는 방식을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푸는데 속도가 느리고 그쵸, 시간이 많이 걸려 또 모르는 문제 나면 헤매고 당연한 겁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그쵸, 빠르게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라이브 같은 거 하는 거니까 믿으시고 끝까지 열심히 그쵸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아파서 링거 맞고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유 정말 그쵸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코로나 좀 지나가고 넘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아까 실강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제 몸이 약간 안 좋아서 좀 병원에 가서 좀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제가 약발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약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약발이 되게 잘 들어. 그래서 지금 약간 약 기운에 취해서 약간 나른하기도 하고 약간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문제를 푸시든 간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실력을 그쵸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라이브 특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월요 라이브 시즌 1이에요. 문풀 날리기 이제 시작합니다. 문풀 날리기를 지금 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그 얘기했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저녁 7시가 한 주를 다시 한번 다 잡고 한 주의 계획을 세우는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문구를 좀 가져왔어요. 작심삼일입니다. 보통 작심삼일은 보통 안 좋은 뜻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본인이 마음을 딱 먹었어. 그런데 3일뿐이 못 간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3일 이나가면 대단한 거야. 저 맨날 뭐 운동하겠다. 하루에 뭐 스쿼트를 막 100개를 하겠다. 데드리프트를 막 50개씩 매일 하겠다. 3일 동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오늘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하잖아, 이틀 하잖아. 그러면은 3일째 된 날엔 다음에 또 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돼요. 그래요. 전업자님 얘기가 맞는데 그쵸.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자기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할 때
자기 한계를 계속해서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나는 3일뿐이 못하는 내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생각하지 말고 작심삼일 하시고 3일째 다시 또 작심삼일 하시고 무한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숙제가 되겠어요. 3일 이상 연속해서 했던 일을 학습적인 일을 반드시 정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작심삼일의 무한반복은 이것이다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그 계획을 실행을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작심삼일 곱하기 그죠 2점 몇 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작심삼일을 이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의 그 문제를 좀 보도록 하는데 오늘 문제의 그 포인트가 이거예요. 사실 함정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함정 문제 몇 번인지 아시죠? 몇 번이에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잠깐만요. 함정 이거 어떻게 나오죠? 잠깐만요. 예. 자. 이거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예. 어떻게 되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태블릿이 여기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거 프리미엄인데 닫기? 이거다. 색깔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첨단 기기가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거 잠깐만 이렇게 굵게뿐이 안 나오네.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계를 정말 못 다뤄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어쨌든 기계치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늘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쉬운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데 이게 함정 문제를 푸는 게 오늘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함정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두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6번 문제. 그렇지? 두 번째가 뭐냐면은 거기 9번 문제. 그 뒤쪽에 난 1일도 9번 문제인데 이걸 함정이라고 넣은 거야. 함정이라고 넣는데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률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참합니다. 근데 이따가 이게 왜 함정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6번 문제는 미리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매일국어 시즌 3 있죠? 시즌 3이 전체 7문제 10문제 중에서 7문제가 기본형이고 3문제가 매운맛이라 그랬어요. 그 매운맛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매일국어 시즌 3을 소개할 겸 3문제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3문제 중에서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6번 문제를 이따 같이 풀어보면서 이게 함정이구나 이렇게 한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저희가 쉬운 문제만 계속 풀면 자만에 빠지고 사실 훈련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가끔 가다가는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야지 당연히 그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역으로 함정 문제만 풀면 안 돼요. 함정 문제만 풀면은 또 너무 어려운 것만 풀다 보면은 학생분들이 쉬운 문제를 되게 이상하게 잘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바로 뭐냐면은 양쪽을 섞어서 푸는 거예요. 섞어서 푸는 건데 어찌되었든 좀 이따가 어디가 함정인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하는데 1번은 정답률이 80%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군문 9급 문제예요. 변형이 아니라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 그 9급 문제인데 되게 이제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출제기조 전환 발표를 군문이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웬일이야. 출제기조 전환을 안 한 직렬도 지금 계속해서 논리도 나오고 공문서도 나온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왜 가져왔냐. 내년에 문제가 이렇게 지엽적으로 낼지 안 낼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엽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군문 문제가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험에 제가 항상 공문서는 넓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넓어지는 거에 대한 그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띄어쓰기 나왔죠? 그 다음에 보시면 외래어 순화가 나왔습니다. 그죠? 외래어를 갖다가 이제 쉽게 바꿔 쓰는 게 나왔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귀사는 그냥 붙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귀사, 귀하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래서 답은 그냥 쉽게 1번에 나옵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띄어 쓴 게 아니라 붙여 쓰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똥똥시는 해마다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인 구직자 사이의 만남의 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간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띄어 쓰는 건 아니야. 그 간이라고 하는 게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띄어서 써야만 되겠죠. 구인과 구직자 사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홍보하고 있대. 근데 여러분 구직자는 내가 직업을 구하는 거잖아. 채용은 내가 사람을 갖다가 뽑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가 채용하는 게 아니죠. 구직자는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직자의 취업 기회라고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네 번째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민관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그러면은 고용 협치를 위해서란 말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맞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제가 가져왔던 이유는 무엇이냐. 현재 그 기출의 그 추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뭐 내년에 당장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이렇게 공문서에서 띄어쓰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의 규범은 좀 봐야만 되고 이미 군무원에서는 띄어쓰기가 나왔다.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아, 행정학을 하면 4번 이 거버넌스가 민관 협력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나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행정학 용어에서 이렇게 나왔던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정답률이 높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2번도 정답률이 아이고 폭발을 합니다. 2번에 73, 3번에 85. 둘 다 굉장히 잘하셨는데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충분한 사유가 없는 행위 중 일부는 자, 악한 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행위 중 일부니까 연어이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없는 것 중에서 일부는 악한 행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니은은 지금 전제가 이렇게 지금 그쵸 생략이 돼 있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평범한 행위가 모두 악하지 않는 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그냥 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평범한 행위 중에서 악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악한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전체를 부정을 한번 해보세요. 평범한 행위가 모두 악하지 않다. 악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조건문은 선언문이 되니까 자, 선언문으로 바꿔보세요. 단수남축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뭐죠? 평범한 행위가 낫이 돼버리고 조건문은 선언문이 되죠. 조건문은 선언문이고 앞에 있는 것만 부정을 하면 되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드모르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드모르간 사용하게 되니까 자, 이중 부정은 긍정이니까 평범한 것 중에서 그쵸 드모르간 하게 되면은 선언이 연언을 바뀌죠. 그리고 이중 부정과 악한 행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 전체 부정을 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문을 단수남축 이용해 선언문을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죠. 조건문을 갖다가 부정하면은 전건은 참이고 후건은 거짓이다. 이것뿐이 없으니까 바로 가도 되고요. 세 번째는 그냥 이 말을 한국어적 감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쨌든 잘 하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따라서 평범한 것 중에서 악한 것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끝났네. 끝났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요? 3단원법은 3.3이죠. 세 개의 명제 그리고 세상의 개념항이니까 악하고 악은 이미 있잖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요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그럼 얘하고 얘만 연결하면 되지. 그러면 어디를 연결해 줘야 돼? 그쵸. 얘하고 얘를 연결할 때 얘가 지금 특징이죠. 그리고 결론이 특징인데 특징과 특징 사이에서는 어떤 결론도 나올 수가 없죠.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전칭이 돼야만 됩니다. 그럼 끝났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정권이 인정돼야 되니까 사유하지가 않는 행위는 모두 평범하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 나오겠죠. 조건만 낼 때는 전칭, 전권과 후권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언문에서 이미 참으로 인정된 것을 그냥 전권으로 잡아주면 되죠. 따라서 사유가 없는 모든 행위는 평범한 행위이다. 정답 몇 번? 1번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그 단톡 이 채팅창을 봤더니 나는 바보, 나도 바보, 막 바보 시리즈가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실수하셨어요? 어제 실수하셨습니까? 특히나 이제 마지막은 이게 조건문은 거짓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다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단수함축 이용을 해도 되겠지만 그쵸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거는 그쵸 명제 논리 중에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생략된 전제 찾기죠. 생략된 전제 찾기가 되는데 생략된 전제 찾기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잘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3단원법 특히나.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연습하시면서 푸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요거는 발등의 불특강에서 진짜 쉽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가 전칭이 있으면, 그러니까 특징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는 전칭이 돼야 된다. 3단원법에선 이미 있었던 항은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항만 연결하면 된다. 근데 특히나 조건문은 정권을 잘 잡아줘야 된다.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3번 문제가 그쵸 더 잘 푸셨네요. 85%네요. 한번 해보죠. 청바지를 사면 자 치마를 사거나 카디건을 사는 거죠. 여기가 지금 주 논리 연결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쓰시기 바라고요. 괄호를 지금 적지 않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점 하세요. 치마를 사거나 카디건을 산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치마를 사거나 청바지를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언의 듬오르간이니까 연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치마를 사지 않고 이중부정이니까 청바지를 산다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요거를 좀 왜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냐. 다 했으면은 치마는 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청바지를 산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세 번째, 티셔츠를 사면은 카디건을 사지 않는다. not 카디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조건문이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조건문이야. 얘가 연언문이야. 1번, 2번, 3번 중에서 확정적 정보는 뭐예요? 조건문이에요? 아니면은 선언문이에요? 연언문이에요. 뭐죠? 연언문이죠. 연언문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참인데 얘가 지금 확정적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확정적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치마를 사지 않는다. 그리고 청바지를 산다.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을 쓸 수가 있겠죠. 1번을 쓰게 되면은 청바지를 사게 되면은 치마를 사거나 카디건을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확정적 정보가 세 가지나 나오게 되는데 선언문이 참이라고 했을 때 선언문 하나를 선언지를 제거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우리에겐 나치마가 있으니까. 얘가 지워지죠? 그러면은 카디건을 산다가 그쵸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번을 대우를 쓸 수 있죠? 카디건을 사게 되면은 티를 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답이 나왔네요. 치마 사지 않아요. 청바지 사요. 카디건 사요. 그 다음에 티를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산 것만 하게 되면 청바지와 카디건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푼 다음에 어렵진 않았지만 이때 썼던 추론 규칙을 다시 한번 그쵸 적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언지 단순화를 했죠? 기호식을 쓴 다음에 연언지 단순화를 쓴 다음에 선언지를 제거했죠. 선언지 제거를 썼고요. 그런 다음에 선언지를 제거한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대우기축을 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게 연언지 단순화, 그다음에 선언지 제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우기축. 이 세 가지를 써서 문제를 풀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지나간 잡설인데 가디건이 아니라 카디건인 거 아시죠? 우리가 보통 야 너 가디건 입었냐? 가디건 이렇게 얘기하잖아. 가디건이 아니야. 카디건이야. 왜 카디건일까? 처음으로 스웨터를 앞에 찢어서 단추를 달아서 입었던 사람 이름이 카디건 백작이래요. 이 사람 백작이었대.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유명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외래어를 표기할 때 이거를 가디건, 가디건 이렇게 쓰지 않고 카디건 이렇게 이름을 살려서 쓰는 겁니다. 지금 현주성? 성현주 씨인가요? 그럼 아니면 현주성 씨인가요? 하여간 주성 씨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가디건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가디건이 아니라 카디건이 이거 맞아요. 알겠으면 카디건이라 카더라. 아 너무 웃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카디건입니다. 그래서 카디건 백작이 처음으로 입었기 때문에 카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저도 새로운 옷을 개발해서 입으면 제 이름 붙여도 되나요?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하여간 알아서 여러분께서 새로운 옷을 개발하셔가지고 본인 이름 붙여서 대대손손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중간에 앞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광고 이제 추석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코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 선재쌤이 추석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수빈이교 독해 책을 구매 인증하면은 강좌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연휴 때 딱 들으면 좋을 만한 독해가 문제풀이까지 10몇 강뿐이 안 돼요. 그래서 독해 가장 기본부터 유형 정리까지 해드리니까 방금 여러분께서 이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 2탄이 되겠어요. 2탄이 바로 매일국어 시즌 1인데 매일국어 강좌와 무료 교재 PDF를 1000명에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1000명이 그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100명씩 하는 건가요? 소장님? 예? 아,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선착순이랍니다. 정말 푸짐한 선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선물이니까 오늘 영초마가? 그게 가능해요?
1초만 가면 이겠지 설마. 그래서 어쨌든 정말 좋은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창님께서 스팸 세트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당근이죠. 정말 귀한 선물이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요. 학원과 이거 협의하느라고 저희 소장님이 되게 애쓰셨어요. 학원이. 너무 많이 이렇게 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소장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해서 잘 그쵸 협의를 해왔으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좌 PDF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그럼 설마 PDF는 뭐 지금 시즌 1을 주고 그다음 강좌 시즌 2를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이 푸짐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하도록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 차리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글에 대한 평가를 가장 적절한 거. 독해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 오늘 4번, 5번, 6번 중에서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난도 순으로 만든 거거든요. 4번이 아마 제일 쉬웠을 거고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아마 6번이었을 거예요. 그 6번은 정답을 보면 굉장히 위안을 얻을 겁니다. 나만 틀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연습은 이렇게 해야 돼. 함정 문제로. 그래서 연습할 때 최대한 많이 틀려보시고요. 실전 가서는 당연히 함정을 뽀뽀뽀뽀 막 피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4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평가를 가진 적절한 것은 몇 번이 될까?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죠. 질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전체 가축 1,300만 마리 중 3분의 1에 가까운 350만 마리를 죽인다면 그런 방역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부터 약간 느낌이 오시죠? 약간 비판적으로 방역 활동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쭉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세균을 없애야 돼. 이런 어떤 관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한 동물을 직접 죽이는 학살을 감행하는 한이 있어도 저건 퇴치되어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어가 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어떤 관념 속에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 동물을 직접 죽이는 걸 어이없는 학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처참한 학살의 반복이라고 하고 있죠. 어휘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기도 하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라. 구제역을 그냥 전염되도록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어떻게 되죠? 350만 마리가 감염되어지도 않았겠지만 아마 3만 5천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면 되겠네요. 이번에 구제역으로 죽은 동물은 대부분이 전염병이 아니라 방역으로 죽은 것이다. 방역이 사실은 그쵸 동물을 더 많이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병을 막다는 방역이란 미명 아래 이처럼 병에 걸린 동물 걸리지 않는 동물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것처럼 모순적인 것은 없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전체로 그냥 요약을 확 해봐. 어렵지 않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우리나라 방역의 문제점 혹은 방역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방역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두고 그냥 자연적으로 구제역이 퍼지게 있으면 이렇게 많이 죽진 않았을 텐데 세균을 죽인다. 그 다음에 세균, 전염병을 막다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동물들을 죽이고 있다. 그걸 지금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글에 대한 평가를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방역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비판.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는 낯선 세균을 접하더라도 적응해 생존할 수 있다. 끊어주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강화약하는 선택지를 끊어 들고야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죠? 이 글은 방역을 지금 비판하면서 그냥 둬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구제역을 뒀으면은 많이 죽진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 낯선 세균 구제역에 대한 세균을 접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의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글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거죠. 뒷받침하는 것이니까 강하게서 약하게서 약화죠. 약화는 아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동물의 생사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끊어주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그쵸 세균을 죽이겠다는 파스테르의 그런 세균설을 바탕으로 해서 세균을 죽이겠다는 그런 관념 때문에 동물을 너무나도 많이 죽이고 있죠. 그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이 글의 논지와 일치하니까 일치는 강화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역보다는 백신 개발이 동물의 전염병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 그럼 이건 지금 방역을 비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야, 방역보다는 백신 개발해야 돼. 그럼 이거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전염병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자, 문제 내겠습니다. 4번의 답은 나왔어. 쉽게. 답이 2번이에요. 자, 그런데 3번을 보세요. 빨리 3번 보세요. 3번. 3번은 뭐야? 뭐예요? 빨리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강화요, 약화요, 뭐예요? 3번. 강화요, 약화요, 뭐예요, 여러분들? 빨리 올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자, 박박디라라님 무관입니다. 무관이 아니라 무관이야. 무관. 박박디라라님. 자, 박박디라라님께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그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정보 이제 올려주시고요. 아, 여기다 올리지 마세요. 개별적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그쵸 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이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무관이 어려운데 무관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시민 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등장한 정보의 참과 거짓을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무관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글을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글을 요약했을 때 위에 있는 글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이죠. 방역 시스템의 비판적 의견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의 백신 개발을 얘기하죠. 논점을 일탈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무관이라고 보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관이에요. 오케이. 자, 마지막 네 번째. 부지역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고 감염된 동물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글은 그냥 뒀으면 오히려 그렇게 많이 희생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뭔 소리요? 너 구제역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니? 구제역을 그렇게 만만하게 대체했다가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 이 글의 내용을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니까 강하게서 약하게서 약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무난하게 아마도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5번과 6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률이 68%로 떨어지고요. 6번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68% 정답률인데 어디서 이렇게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출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점. 어떤 문화권에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아주 가까운 거리를 허락한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대비항이 나오네요. 아주 가까운 거리를 허락한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행동한 것은 상호간의 영역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리를 연구하는 것을 근접론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공간에 대한 심적 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문화적 배경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많이 그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문화권 혹은 어떤 사람은 가까운 거리를 허락해.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야, 밥 먹으러 그냥 우리 집에 봐. 이거 있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야, 어디서 밥 먹을래? 그러면 아니 우리 집에 와서 먹어. 그렇죠. 그렇게 그냥 가까운 거리를 허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사람은 반드시 미리 예약해야 되고 그렇죠. 방문에 대해서 날짜와 시간까지 확인하고만 가는 그런 또 문화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도 뭐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거리가 멀다, 허락한다.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를 갖다가 유지한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홀은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공간 거리를 여기 친밀 공간, 사적 공간, 공적 공간, 대중 공간으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상식적으로도 거리가 점차 멀어진다는 걸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듭니다. 미국인 대화할 때 사적 공간이나 공적 공간을 미국인은 여기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 공간이나 공적 공간, 특히나 공적 공간을 대화할 때로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공간을 사용하면 꽤 거리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 대비항이 나옵니다. 중동이나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본인은 사적 공간이야 라고 생각 대화를 하지만 미국인들이 볼 때 이건 완전히 친밀 공간이야. 거리가 매우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볼 때는 어느 정도 거리가 그쵸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데 중동이나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까운 상태에서 지금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공간화라는 개념이 다르면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게 되겠죠. 즉 공간적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문화권 거리가 좀 있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자꾸만 내가 허용한 거리보다 가까운 쪽으로 막 이렇게 다가와. 그러면은 왜 이렇게 무례해?
왜 이렇게 그냥 똑똑 놓고도 하지 않고 막 들어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반면에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요. 야, 친구끼리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나 오늘 너희 집에 그냥 갈게. 야, 지금 밥 먹으러 와. 이런 어떤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문화권에서는 상대방이 언제 갈까? 몇 시에? 몇 시로 우리가 예약하고 내가 가야만 되겠니? 이런 식으로 물러설수록 거리를 두는 거죠. 굉장히 저렇게 냉정해. 왜 이렇게 폐쇄적이야? 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글인데 핵심적인 것은 대비양을 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답 나왔잖아. 대비양만 만들면 되잖아. 미쿡인이에요. 근데 중동인과 달리 상대방이 물러설수록 폐쇄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상대방이 물러설수록 폐쇄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러선다. 거리를 둔다는 거죠. 거리를 둘수록 쟤는 왜 이렇게 폐쇄적이야. 거리를 둘수록 왜 이렇게 냉정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쵸 여러분들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야 먼 사람들이야? 가까운 사람들이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여기를 좀 이거 왜 안 넘어가니? 읽어보도록 하세요. 공간적 거리를 두고 생활한 문화권에서는 내 공간적 거리를 침해 가깝게 오면 왜 이렇게 무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문화권이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자꾸만 거리를 두면 둘수록 냉정히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 미국인이 가까운 거리야 중동이나 아니면은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가까운 거리야. 중동이나 라틴 아메리카인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인하고 중동인을 바꾸게 된 거죠. 중동인이 거리를 가깝게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러설수록 폐쇄적인 태도를 생각하겠죠. 따라 틀린 건 몇 번이야 시작?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 토끼님 미국인들이 들이대던데 자 여러분들 들이대는 미국인을 만난 건 저주 토끼님이 그러신 것이고요. 지금은 이 제시문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동이나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어떻게 된다? 가까운 거리를 사용하죠.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러날수록 폐쇄적이라고 본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제 한번 하게 되면 2번 알 수가 있을 거야. 미국인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본다면 공간 거리가 멀다고 느낀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인들은 멀게 대화하는 사람들이야.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뭐야? 시작. 그쵸. 친밀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 미국인들 입장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은 이렇게 공간 거리가 멀어. 왜 이렇게 거리를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홀에 따르면 동일한 사람이라도 동일한 공간 거리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정한다. 여기 나왔죠? 문화적 배경이나 감정에 따라서 자, 이 거리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대중공간을 공간 거리로 둔 사람이죠. 대중공간이니까 거리가 있는 거야. 친밀 거리 공간을 공간 거리로 둔 사람. 거리가 매우 그쵸 없는 거야. 근데 대중공간 거리가 매우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꾸만 자기 영역을 침범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무례하도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고 아니면 문화적 배경이기도 한데 잡담 잠깐 하게 되면은 이게 일반화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친구 한 명이 대학교 때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대학원을 이제 일본 근대문학을 이제 공부하러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대학원생은 학생이잖아. 학생일 때는 그 일본 생활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대. 왜냐하면 타지인이고 외부인이잖아요. 근데 얘가 딱 생각했대. 나는 일본의 문화랑 너무 잘 맞아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얘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본에 아예 몇 년을 가서 살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발령이 이제 그쪽으로 나서 이번에 이제 학생으로 간 게 아니라 진짜 생활인으로 간 거야. 생활인으로 갔거든요, 얘가. 근데 그러더라고요. 문화가 너무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 같아요. 한국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 요즘도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이 친구한테 들었을 때는 한국인의 거리보다 훨씬 더 그쵸 이 공간 거리를 넓게 잡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방문할 때도 반드시 시간 약속해야 되고 그리고 그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 분들은 타인의 집에 놀러 왔는데 화장실을 쓰지를 않았대요. 화장실을 쓰게 될 때 자기는 집에 가서 썼대. 그래가지고 얘도 그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집을 나와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게 꼭 그런 게 뭐 전체 일본 문화는 아니겠지만 제 친구는 하여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 되었든 간에 굉장히 문화가 생활에 안 맞아 힘들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게 되면 공간거리가 서로 맞지가 않았다는 거죠.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제일 힘들었던 건 이거였어요. 사실 일본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말을 소곤소곤 한다. 이게 제일 힘들었대. 그래서 얘가 일본에 살다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와서 거의 저희 친구들 만들 때 얘기를 할 때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살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역이나 문화나 아니면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일반화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제 친구 그때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하여간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얘가 저랑 같이 그때 이제 그 이자카에 갔었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 5명이서 같이 얘기하는데 근데 창피했어. 옆에 테이블에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뭐, 야, 마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했더니 속이 시원해! 막 이러면서 얘가 약간 미친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걔가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일본에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국으로 와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옆 테이블에서 어떤 정신 나간 아줌마 소리쳐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그분 계시나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던 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픔으로 가죠.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이자카야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자고 그랬어. 자기가 가자고 한 거지. 제가 가자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되게 예리하세요, 황현숙님.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6번의 정답률을 말할까 말까? 이거 소장님 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요? 네, 25%입니다. 25%입니다. 자, 이거를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아픔을 다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쵸. 나만 틀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정답률이 25%가 나왔는데 그럼 도대체 문제가 옳으냐? 그건 아니고요. 자, 오늘의 우리 목적이 이거라 그랬죠? 함정 문제를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함정에 다 같이 빠져보자. 이거 괜찮네요. 함정을 나만 빠진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냥 빠지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슬보리님께서 25% 정답을 맞춘 그대들이 너무 멋있다고 했는데 반은 또 찍었을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정이 어디인지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구분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추출된 요소들 중 하나는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 의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구분하는 거니까 대비항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상호 의존성이야. 개인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파악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적 자기 개념이 발달함으로 나 이외 집단에 대한 동조와 순응성에 높은 가치가 부여된다. 자, 그러면은 집단주의와 지금 대비항 잘 만드세요. 자, 개인주의를 그쵸 지금 대비항으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과 타자의 관계를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파악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동조와 순응성이 높은 가치가 부여되죠. 그러나 대비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과 상황을 분리를 해야 돼. 그래서 자율적 개인과 개인의 존재를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기 개념이 발달한다. 전자, 집단주의에서 개인은 집단 안의 타자의 관계성에 귀속된다. 얘는 관계성에 귀속된 존재가 되지만 후자, 개인주의에서 얘는 독립적인 존재다. 자, 대비항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두 번째. 집단주의, 개인주의라는 문화의 차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양육 태도는 다시 유아의 집단주의 혹은 개인주의 성향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집단주의, 개인주의라는 문화적 차이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랐어. 그러면은 개인의 어떤 관계를 상호 의존적 혹은 관계성에서 파악하게 하고 아이도 그렇게 키우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랐어. 그러면 야, 개인은 자율적이야, 독립적이야. 이러면서 애를 키웠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그쵸 성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대 간의 대물림이 되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양육 태도에 따라서 성향이 결정되냐. 집단주의 사회에서는요. 공감과 동정,
그 다음에 등의 타인 중심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는 반면 분노와 자부심 등의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 정서 표현은 억제해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 뭐를 갖다 격려해? 잘 생각해봐. 공감, 동정 등의 타인 중심적인 정서. 아유, 나 왜 이렇게 글씨 못 쓰냐? 글씨가 여기가 너무 이렇게 뭉개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타인 중심적인 그런 어떤 어디 있어? 저 중심적인 정서 표현은 격려하죠. 격려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분노와 자부심 등 자기 중심적인 정서 표현은 억제합니다. 답 나왔죠? 반대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솔직하고 직접적인 것을 격려해. 자, 여기다 쓸데없으니까 여기다 쓰는 거야. 얘는 집단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에서는 솔직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조화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의 아동이 개인주의 아동보다 더욱더 이타적이고 타인지향적이에요. 근데 개인지향적 문화는 자기 효능감과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하는 반면 집단지향적 문화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사회적 복종과 의미에 더 의존한다. 그러니까 개인지향적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자율성이 자 이거를 강화하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자 사회적 복종과 의미에 더 의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문제가 뭐가 틀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지금 집단주의죠. 4번 봐봐. 4번 선택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4번 선택지 찍으신 분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서 표현을 억제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서 표현을 격려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집단주의에서는 타인 중심적 정서 표현은 격려하지만 자기 중심적 정서 표현은 억제해요. 그러면 집단주의는 정서 표현 자체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정서 표현 중에서 타인 중심적인 것은 격려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건 억제하죠. 그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정서 표현을 억제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집단주의는 개인의 정서 표현을 모두 다 억제하는 게 아니라고. 정서 표현 중에서 타인 중심적인 것은 격려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억제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의 정서 표현을 다 억제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비율이 나와 있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개인의 정서 표현을 격려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개인의 정서 표현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솔직하면 무조건 격려하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창창님은 4번은 진짜 쉽게 소거했는데 신기하다고 하는데 아마 창창님은 분류가 지금 대대로 분류 개념이 잘 돼 있을 거야.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개인의 정서 표현 있죠. 거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면은 정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여기를 보게 되면은 타인 중심적 정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죠. 자기 중심적 격려가 있어요. 자, 근데 정서 표현이 있어요. 근데 타인 중심적인 거는 이거는 뭐야? 그렇죠. 격려하고 얘를 억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정서 표현을 억제한다고 하는 이 전체를 갖다가 억제한다고 하는 건 잘못이고요. 개인의 정서 표현 중에서 자기 중심적 정서 표현을 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된 4번은 X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집단주의 문화에서와 달리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개인은 이기적이다. 잘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져 있죠? 보시면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아동이 개인주의 문화권의 아동보다 이타적이고 타인 지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A가 B보다 이타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타적이고 타인 지향적이라고 하면 A가 B보다 이타적이고 타인 지향적이라고 했을 때 그럼 B는 이게 무슨 뭐 더 이타적이라고 했잖아. 더 이타적이다. 더 이타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주의 아동도 이타적이야. 근데 집단주의 문화권은 더 이타적인 거야. 더 이타적.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지? 얘가 이타적이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 보도록 하세요. 집단주의 문화에서와 달리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개는 덜 이타적이다 라고 하는 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집단주의, 다시 한번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아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아동보다 더 이타적이야.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덜 이타적이 되는 거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틀린 거죠. 재시문은 없는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시문의 없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세대를 거치며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전수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자, 집단주의, 개인주의는 부모의 양태도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양태도는 다시 유아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어떤 문화에서 자랐냐라고 하는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자식의 성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세대를 거치면서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전승된다 표현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 일종의 치환이죠. 패러프레이징이죠. 근데 패러프레이징은 항상 얘기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는 거야.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확실하게 답이 아니면 얘가 맞는 것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세대를 거치면서 사회화를 통해 전수된다고 하는 이 말이 위에 있는 말과 절대로 논리적으로 어긋나면 안 돼. 근데 부모가 만약에 집단주의적 환경에서 자랐어. 그럼 이게 아이에게 대한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에게 전승된다. 충분히 이런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잖아. 됐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맞게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마지막은 쉽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중에서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건 당연히 뭐야? 시작? 집단주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를 바꿔놨잖아. 그래서 이건 전제가 아니라 후자이다라고 해야만 됩니다. 6번이 오늘의 함정 문제 중에서 최고 함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매일국어 시즌 3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를 3개씩 넣겠다고 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문제를 미리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정답들이 매우 낮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 조심하셔야 될 건 항상 오늘은 함정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본 거야. 오늘의 그 앞에 주제가 쉬운 문제와 함정 문제를 한번 대비해서 풀어보자라고 했잖아요. 함정을 정말 깊이 있게 파니까 여기에 홀라당 다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번 이런 문제만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연습하면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 문제도 연습을 해보고 쉬운 문제도 연습해보고 우리가 양쪽을 다 연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호박불린 시즌 3은 벌써 나온 게 아니라 시즌 3은 이게 짝수달마다 나오니까 지금 10월이니까 지금 이제 시즌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월이니까 시즌 2가 나왔죠. 8월, 그 다음에 10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초에 시즌 3이 나오는데 문제 작업은 지금 다 미리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작업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문제를 지금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오늘 황현송님 함정이 너무 깊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뭐 치치님이 와 바본가라고 아니라니까. 빠질 함정은 한 번씩 빠져봐야 돼. 그래야지 그때 그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함정에도 같이 빠져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 실제 시험 가면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힘내시고 앞으로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라이브 때 함정 문제 하나 더 가져오지 말까요? 그럼 여러분이 쉬운 문제만 해? 그럼 너무 재미가 없잖아. 이런 것도 한번 해야만 됩니다. 창창님 빠지고 다음에 또 빠지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틀리는 것 그리고 문제에서 박살나는 거에 대해서 연습 과정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와 이렇게 좋은 문제가 있다니 내가 정말 대비를 많이 해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함정 문제를 좀 보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자신의 약점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시험장 가면 더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있잖아. 나만 빠진 게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앞 광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국어 시즌2가 10월 6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미 강의 다 찍어놨고요. 10월 6일부터 여러분들 매일매일 순차적으로 강의가 올라가게 되니까 매일국어 뭐 이름 뭐 워낙 유명하죠. 근데 매일국어2는 구성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매일국어 1이 진도별로 나갔다 간다면 매일국어 2는 1번 문제는 항상 공문서나 문법이야. 그러니까 공문서, 문법, 공문서, 문법 독해, 공문서, 문법 독해, 공문서, 문법 독해, 문법 독해를 이렇게 나가고요. 마지막 문제는 그쵸 문학,
평론, 문학 독해로 끝나게 됩니다. 평론 독해로. 그래서 이제 멜고 시즌2 같은 경우는 약간 제재를 좀 강화시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문학평론은 워낙에 많이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항상 문학평론. 그 다음에 공문선 잘하시지만 문법 독해는 못하시기 때문에 1번 항상 문법 독해.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논리 문제 쉬운 거 어려운 거 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중간에 나오는 독해 문제는 되도록 제재나 주제가 비슷한 문장을 넣어서 제재 독해 중심으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와 진짜 시간 빨리 가죠. 빨리 갑니다. 저도 그걸 정말 느껴요. 벌써 실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추석 준비를 하느라고 또 이제 연구소도 바쁜데 선생님 무슨 연구소가 바빠요? 아니 추석 전에 추석 때는 인쇄소가 쉬기 때문에 그때 전에 원고를 좀 끝내놔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막 이벤트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기획회의 하고 이러느라고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추석이 이제 끝나게 되면 지나게 되면 찬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찬바람 불면 정신이 바짝 나게 되니까 그때 우리 당황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1일 1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1독. 오늘의 주제가 ADHD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 ADHD 환자분들 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동도 있지만 사실은 성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ADHD를 그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으면은 그래도 요즘은 좀 교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익눈 선의 성애자님, 아익눈 성애자님 저요라고 써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약 제대로 처방 받으면 괜찮고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희 선배 오빠가 ADHD였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세미나라고 되면 자꾸 밖에 나가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원래 그런 줄 알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왔다리 갔다리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알았대. 직장 생활을 하고 성인 그 ADHD라는 개념이 막 유행을 하니까 혹시 나도 그런가? 라고 해서 받았더니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증상이 좀 심한 ADHD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ADHD라는 것을 몰랐을 땐 저희는 그냥 그분의 개성이라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병원을 이용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험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약 처방 받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쵸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맞아요. 그쵸? 약 먹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7번부터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집중하시면서 열심히 한번 그쵸?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인 콘서타의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가 급증한 데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선배도 뒤늦게 알았다 그랬죠.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약물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겹치면서 발생했다. 아니 치료제를 병이 없는 사람이 왜 먹어요? 이거를 먹으면 집중력 향상된다. 오남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황을 튼다. 의약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콘타드란 일반 식품이 떠오르고 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콘타드는 우리 몸에서 여기 잘 읽어야 돼.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인 티로신과 L도파를 포함하고 있다. 함정. 좀 이따 9번이 함정이죠. 9번 틀리신 분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콘타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인 티로신과 L도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타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바로 뭐야? 티로신하고 L도파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뇌 안의 도파민 수치를 높여서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잘 읽어보세요. 이거 9번 문제 틀리신 분들. 콘타드 안에 도파민이 있다는 내용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콘타드 안에는 지금 도파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콘타드 안에는 티로신하고 L도파가 있기 때문에 뇌 속에 도파민이 있는 거지. 뇌 속 도파민 수치를 높여서 집중력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자 지금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ADHD 치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스가 노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야? 노죠. 하여간 이를 파악하려면 질환의 본질부터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ADHD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DHD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회로의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물질들은 주의력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ADHD 환자는 이 물질들이 회로에 충분히 머물지 못해 회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콘서타는 이러한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다. 단순히 이거 조심하셔야 돼. 도파민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A부터 B 있는 도파민을 덜에 유지되게 쓰이게 하는 약이다. ADHD는 요거 도파민이 부족한 병이 아니라 있는 도파민을 뇌 안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활용이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 속에는 도파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파민의 양이 아니라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A, 버트 B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가 나와요. 따라서 이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비유, 유추의 방법이 되겠죠. 전등이 켜지지 않는다고 전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도파민이 있다. 그럼 이 니은은 바로 전기는 도파민 되겠죠. 스위치나 회로에 문제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야? 방금 얘기했던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이상 있게 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결은 전기를 더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스위치나 회로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 회로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음식을 더 주는 것이죠. 그럼 음식이 바로 뭐야? 도파민이 되는 거죠. 도파민의 양을 더 집어먹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바로 기능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쓰였던 설명 방식은 뭐예요? 바로 유추가 되겠죠. 근데 유추와 비유를 통해서 온관념을 찾을 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일단 답부터 보도록 하면 그 뒤에 문제가 그거죠. 10번이죠. 문맥상 의미가 나머지와 다르다는 건 이제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무엇이다? 나머지는 다 도파민인데 디귿은 바로 얘기했던 신경 전달 물질의 회로를 얘기하는 거죠. 회로 문제가 있다. 되십니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파민은 몸에 넣는다고 곧장 뇌에 전달하지가 않는다.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양이 아니라 그렇죠. 양이 아니라 활용이 문제다. 그래서 도파민을 넣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도파민을 몸에 넣는다고 뇌에 전달되는 게 아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혈액-뇌 장벽, BBB, 즉 뇌를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매우 정교한 보호막이 있기 때문이다. 도파민을 딱 넣었어. 근데 이게 바로 뇌에 전달되는 게 아니야. 왜?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BBB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지금 막고 있단 말이야. 이 장벽은 뇌에 들어오는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아주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거나 뇌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 도파민 자체를 복용하거나 주세도 대부분 BBB 때문에 뇌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의학적으로 BBB를 통과할 수 있는 전구 물질을 도파민 대신에 사용하게 되는데 전구 물질이 나오죠? 도파민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도파민으로 바뀌게 된 물질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티로신과 L도파야. 그러니까 전구 물질이라고 돼 있죠? 전구 물질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BBB를 통과할 수 있어. 전구 물질은 얘를 갖다 그냥 통과해서 뇌로 갑니다. 근데 얘가 바로 뭐냐면 티로신하고 L도파예요. 근데 얘는 BBB를 통과하는데 일단 통과가 되면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도파민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야. 티로신은 L도파를 거쳐서 도파민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L도파를 직접 투여한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L도파는 파킨슨병 치료에 쓰인다. 그런데 L도파는 복용 시에 뇌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분해하기 쉬운데 이거를 말초대사라고 합니다. 또 비유가 나와요. 마치 구멍난 파이프처럼 중간에서 줄줄 새고 있다. 이 때문에 파킨슨병 치료에서는 카비도파라는 보조제를 함께 사용해서 이 보조제가 말초대사를 억제해서 L도파가 뇌까지 더 많이 도달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L도파는 바로 BBB의 통제를 받지 않고 뇌로 가는데 문제는 얘가 줄줄 중간에 새.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쵸 뭘 하게 됩니까? 말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대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줄줄 새.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조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뇌까지 갈 수가 있는데 반면 콘타드는 이런 보조제
그러니까 말초 대사를 통해서 줄줄 새지 않게 하는 보조제 없이 단독으로 섭취돼. 그럼 결과적으로 L도파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중간에 줄줄 새게 되니까 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고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자, 잘 읽으세요. 콘타드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도파민이에요? L도파예요? L도파죠. 맨 앞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왔죠, 여러분들.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콘타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인 티로신과 L도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콘타드에 도파민이 있다는 정보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타드에 포함된 건 L도파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뇌까지 전달된 양이 많다야 적다야? 무지하게 적다라고 써야 돼. 왜? 이거는 중간에 분해가 돼버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뇌에 도파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많이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잘 쓴 것이 중요하다. 양이 아니라 활용이 중요하다. 어디서 이제 함정에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 이제 좀 이따 저희가 한번 9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9번 문제는 사실 앞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돼. 콘타드에 들어가 있는 것은 티로신과 L도파라고만 지금 돼 있어요. 여기 콘타드에 도파민이 있다는 정보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 뇌에 도파민이 있다. 이것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콘타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L도파라고 하는 거를 앞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장의 그 문단의 거리도 있고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 도파민 이러면서 읽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틀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기획서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콘타드를 먹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양리 작용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위약 효과, 우리가 보통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약의 효능 때문에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좋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죠. 그걸 갖다 여기서는 위약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치료란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고장난 신경 시스템을 다시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ADHD는 도파민 부족이 아니라 A-beta-B 회로 불균형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을 아까 콘타드 같은 약을 통해서 더 많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뇌 회로의 균형을 회복하고 작동률을 높인 데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약의 오남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 약의 오남용이 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ADHD 치료의 본질적인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환기해주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푸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 7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DHD 환자가 콘서타를 먹어 양을 올리면은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 아니죠? 콘서타를 만약에 먹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도파민 수치가 안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야.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일단 단순히 도파민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더 유지될 수 있도록, 그쵸? 어떻게 보면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 신결 전달 물질의 흐름을 갖다가 개선한 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서타를 먹었다고 해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답은 1번이죠. 예, 이번에 도파민 수치가 정상인 사람도 ADHD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ADHD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활용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이 충분한데 신결물질 전환 회로에 만약에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BBB는 외부에서 들어온 도파민을 뇌에 도달한 것을 막게 되죠. 통제한다 돼 있어요. 통제한다를 망다라고 지금 썼고요. 그 다음에 티로신은 L도파는 도파민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게 됩니다. 자,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 글에 대한 평가를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 치료에 대한 콘타드의 효과가 양리학적으로 입증된 다. 됐습니까? 양리학적으로 한번 입증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야? 지금 여기는 콘타드의 거는 어떻게 보면 오남용이다. 그리고 콘타드의 효과가 아니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위약 효과 플라시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 뭔 소리야? 콘타드를 실제로 먹였더니 이게 효과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야? 반박이지? 반박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약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도파민 그런 어떤
주입을 통해 신경 전달 물질 회로의 분경이 회복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도파민 주입을 통해서 그죠? 양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입을 해. 그러니까 양을 갖다가 충분하게 이렇게 넣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신경 물질 전달 회로 불균형이 회복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쵸? ADHD 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 그래 이 글의 문제 강화되겠어? 아니죠. 약화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 글이 얘기하는 게 양이 아니라 활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주입을 해봐. 양을 한번 이렇게 투입을 해봐. 그러면은 오히려 이 회로 불균형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ADHD가 치료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도파민 주입, 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글의 내용과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반박을 하게 되는 거지. 반박을 하니까 이거는 그쵸. 반박이니까 약화. 됐습니까? 마지막. ADHD 도파민 부족 자체에서 비롯된 신경전달 물질, ADHD가 말이 꼬였어요. 도파민 부족 자체에서 비롯된 신경 전달 물질 결핍 증후군이라면 이 글의 누진이 약화된다. 끊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어서 보게 되면은 ADHD가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도파민 부족이야. 지금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양이 아니라 활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 ADHD는 그냥 양이 부족해 생기는 거야. 그럼 반박하는 거지. 반박하는 거니까 강화 약화야? 이거는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 왜 안 움직이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말하다 보니까 좀 꼬였는데 제가 이거보다 꼬였어 지금. 자, 이번에 라이브 인증은 바로 OX 퀴즈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5년 다가올 겨울도 오로지 얼주가 이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OX 퀴즈 저기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인증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만 말했고해서 버벅거리는 어떻게 잘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번에 함정 문제요. 9번 문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콘타드에 포함되는 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콘타드에 포함된 건 뭐야? L도파야. 그치? 근데 이 L도파가 결과적으로는 자 뇌까지 전달되면은 얘가 전환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L도파라고 써야 되고요. 자, 당연히 이건 매우 적다, 매우 많다, 매우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이거 OX 문제 힌트 주라고 하는데 어떤 힌트를 줘야 되죠? 예? 답이 뭐예요? 예? 다가올 겨울도 오로지 얼주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어 죽어도 아이스냐 아니냐 오냐 X냐 이거 답을 알려줘야겠다. 뭘 것 같아요? 얼죽마가 아니라 호박불님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뭘까요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자,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죠? 아이스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자 자, 이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한 여름에 땀이 뻘뻘 날 때도 저는 그죠 이열치열입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뜨거운 것이 좋아. 그래서 미벽이 쓰립니다. 왜냐면은 너무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도 뜨거운 거를 그냥 약간 미지근한 거 아니지. 뜨거운 걸 좋아해. 뜨거운 거를. 뜨거운 것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참 이거 참 거시기한데 저희 집 침대 있잖아. 잘 때 침대 옆에 뭐가 있게요? 힌트. 뭐가 있을까요? 침대 바로 옆에. 침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바로 옆에 뭐가 있을까요? 원적에선 찜질기 있습니다. 세워서 두는 거 이렇게 산바리로 된 게 이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선물 받았거든요. 선물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고 이러니까 손목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어깨 이런 데가 아프다 그랬더니 누가 집에다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요거 하나를 딱 이렇게 원적에선 찜질기를 딱 두니까 갑자기 방이 할머니 방이 됐습니다. 옛날에 그 할머니 이렇게 그 외할머니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겨울이 되면 항상 춥다고 이렇게 찜질팩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틀면은요. 이 원적외선 이 찜질 이 기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가 빨개요. 그러면은 온 침실이 붉은색으로 물들게 되면서 진짜로 이제 완전히 찜질방처럼 변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선제 할매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선제 이모까지는 좀 제가 봐줄 수가 있는데 선제 할머님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좀 너무 좀 이렇게 그러십니다. 일단 공급님 효과가 이제 궁금해요. 매우 좋습니다.
전 정말 매우 좋고요. 자, 이거 앞광고하는 거 같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업체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쿠팡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원적에 쓴 찜질기. 저는 이렇게 세워놓는 거 쓰고 있어. 잘 때 편하게. 근데 조금만 추워도 바로 저는 켭니다. 지금 되게 위에서 굉장히 정확한 말을 했는데 정육점 분위기가 나냐 그랬는데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힌트 이 정도로 충분히 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인증하셔서 상품 받아가시 바랍니다. 마지막 10번. 다음 중 문맥상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 아까 답 얘기했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약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ADHD가 그쵸 일어나는 원인, 그 본질적인 원인은 양이 아니라 결핍이 아니라 회로의 불균형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봤는데 오늘의 문제는 뭐였죠? 쉬운 문제와 함정 문제였어요. 근데 함정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딱 얘기를 했는데 함정에다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빠지실 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라이브 때 함정에 빠져봐야 되고요. 모의고사 때 함정을 빠져봐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정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 문제가 함정이었고 9번 문제가 함정이었는데 함정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정에 대한 감각을 충분하게 익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가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에 그 마지막 그 다음이 기출변형인가요? 다음이 기출변형, 그 다음이? 어쨌든 간에 다음 주가 그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출 변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정말 좋은 문제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그 1일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희가 문제를 끊이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매주마다 정말 힘들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문이나 문제나 정말 좋은 거를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즌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벌써 10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가끔 가다가는 함정에도 빠지고 막 아야아야 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자책하기도 하지만 그런 동안에도 실력은 반드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을 믿으세요. 선재 선생님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실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늘 우리가 빠졌던 6번 함정, 9번 함정 같은 애들이 나오면은 정말 웃으면서 건너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중요한 거는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아까 코로나 걸리셨던 저희 수험생 여러분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도 다시 한번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고요. 아까 숙제했던 거 기억하세요?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무한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나는 반드시 무엇을 하겠다. 작심삼일일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겠다. 목표 하나를 잡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시 올 때까지 그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선제국어 7시 라이브와 함께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해요. 안녕.